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요. 바이든 본인으로부터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스텝들을 통해서 바이든의 정책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바이든의 대중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가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앤소니 블링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앤소니 블링켄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발언을 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랫동안 바이든의 외교 분야 보좌관 생활을 했던 제프리 프레스컷이 중국에 관련된 요직에 임명될 것 같다는 그런 추측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프리 프레스컷은 그런대로 이런저런 발언도 하고 기고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이든 진영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프리 프레스컷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관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사결정, 어떠한 판단도 유보할 것이라고 천명을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이든 진영의 대중 정책으로 공개된 것은 바이든의 행정부는 동맹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동맹들과 상의를 해서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밖에는 없었죠. 최근에도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바이든에게 중국에 대한 그 징벌적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바이든은 이에 대해서 똑같이 동맹들과 상의를 해서 그 관세에 대한 정책도 결정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좀 유화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특히 중화권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고 강력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교를 할 때 바이든 쪽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중국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런저런 추문도 있고 특히 중국과 결탁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화권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중국에게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입장을 취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바이든은 선거 과정 중에서도 줄곧 본인의 중국에 대한 강경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함보다 더 세다 이렇게 말을 해왔었죠. 최근에 뉴욕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미국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미국이 그 레버리지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든에게 있어서 중국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맹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레버리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무기로 중국에게 나설 것이라는 그런 시사점이죠. 그렇다면 이 바이든 진영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프리 프레스컷이 기고문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제어를 하지를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중국을 강요해서 미국 상품을 많이 사도록 한 것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겠다고 한 그 약속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아무리 잘 봐줘도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 약속 같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프리 프레스컷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원래 중국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모자만 벗도록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자본이 더 쉽게 그들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될 수 있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실제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국이 열심히 우리하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우리 상품을 엄청나게 사줄 거야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만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평가절하를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새겨보면 제프리 프레스컷은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포인트는 제대로 공격을 못했다 이런 것이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효적절한 전략 전술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설프게 자기 개인 PR에나 활용을 하고 실제로는 중국이 별 손상을 입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앤서니 블링켄이나 이 제프리 프레스컷이나 바이든이나 모두 함께 오랜 기간 많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적어도 같이 활동했던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노선을 택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전략 그리고 강경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프리 프레스컷은 중국이 최근 2~3년간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변화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고 다른 상당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 진영이 중국이 과거의 진영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바이든 진영의 동향을 중국이 또 모니터링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등에서는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 같은 것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신중론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죠. 중국 해양대학의 롱중인 교수 같은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중국에 강경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차드 하이데리안 같은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목적은 똑같지만 단지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죠. 모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일본의 스가 수상의 외교 자문인 쿠니히토 미야키는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두 나라는 일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미중의 대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두 나라는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되고 두 나라 사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일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고 싶어 하죠.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한국의 미디어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 많더군요. 왕이 부장이 엄청나게 거만하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또 어떤 언론은 중국은 자기들 원하는 걸 다 얻어갔는데 한국은 뭐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냐, 이런 기사를 내놓은 것도 봤습니다. 또 어떤 미디어는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해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미국을 척지겠다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한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정부의 대응이 비난을 받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걸 얻어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의례적인 수준, 립서비스 수준의 그런 항목들이죠. 이번 중국의 왕이 부장의 방안은 이성현 박사 말 맞다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때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지 말아라, 이런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왕이 부장에게 한 말, 중국은 미국과 신냉전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보다도 더 미국과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간다면 한국이 지금까지처럼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를 못 시켰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요. 사실 이것은 좀 원래 어려운 일이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만의 방안은 아니었고 원래 한중일 3국 정상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가 총리가 한국에 안 가겠다, 이렇게 목리를 부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가게 되면 일본과는 또 척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입장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한테도 밉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왕이 부장의 그런 오만한 태도 같은 것은 사실 외교관스럽지 못하죠. 물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본인이 한국에 와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타국을 존중하고 타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있으면 해가 바뀌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텐데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다음 달부터는 제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죠. 소위 쌍순환 경제라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본적인 자세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자세라는 것이 여기저기 발표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진영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